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산후조리, 산후우울증, 산후피로, 출산 후에 겪을 수도 있는 산모들의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임신 전에 몸 상태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출산 후 느껴지는 피로감과 무력감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이 산후 피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증상들일까요? 오늘은 산모들이 느끼는 피로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강 365 나미의 빙글빙글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로감이 쌓이면서 의욕도 없고 입맛도 잃었다는 말도 하는데요. 산후 피로로 불리는 산모들의 피로감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출산 후에 느껴지는 피로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피로감이 풀리지 않고 무기력하다라고 말하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산후 피로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네, 정식적인 질병명은 아니지만 산후 피로하다는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산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기력에 평소에 있는 기력에 10%밖에 안 남았다, 힘들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밥맛이 없을 정도로 밥숟가락 들 힘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로는 이제 활동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탈진 증상이나 또는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을 할 수 없는 일 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다른 일들을 못하고 전반적으로 기운 없는 상태로 있는 경우들을 말하는데요. 출산 후에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신체적인 증상도 같이 느끼면서 산후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산후풍으로 고생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로감에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건데, 그럼 이 산후 피로의 원인은 뭡니까? 그렇죠. 산후 피로는 우리가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기간을 좀 이해를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피로감인데요. 결국 우리가 임신 중에는 이제 운동도 못하고 각종 호르몬 변화도 있고 인대도 변화되고 또는 체중도 또 많이 늘고 또 이제 분만 과정에서는 출혈도 있고 또 이제 몇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운도 많이 써야 되고 힘을 정말 죽을 힘을 다 쓰고 나서 몸이 회복되는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들이 3개월 또는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회복돼야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짧게는 이제 산후의 6주를 산육기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회복도 되고 피도 보충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100일 황금의 3개월이라고 하지만 3개월까지는 또 체력을 또 회복해야 되는 그런 피도 좀 회복이 되고 빈혈 증상도 회복이 되고 또 이제 관절이나 인대들이 좀 느슨해져 있는 것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인 골반들의 근육들이나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되는데도 6개월까지 갈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기간들 아직 산모 자체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또 육아라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육아는 이제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또 아이들의 돌볼 때 어떻게 한 번 돌봤다고 해서 또는 한 번 기저귀를 갈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또 금방 또 뒤돌아서서 다시 또 이제 변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육아하는 과정 힘든 과정들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또 수시로 깨거나 했을 때 오히려 이런 피로함들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로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산후 피로의 차이점은 있을까요? 네, 증상적으로 보면 피로한 거를 얘기할 때는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무기력하고 하지만 산후 피로는 어떤 면에서는 명확한 원인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라고 할 때는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도 오는 질환을 이제 만성 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임신 출산 기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나 또는 근육 변화 또는 체중 변화 또는 여러 가지 내분비적인 변화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출산 후 육아라고 하는, 그리고 잠을 또 못 자는, 그래서 밤중 수유를 한다든지 또 애가 잠을 잘 안 자면 또 이제 돌봐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되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 질환이 없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반복적인 피로 증상들을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국 어떤 원인 질환이 있느냐, 또는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잠도 못 자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원인이 되는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산후 피로의 그런 증상으로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피로감에서도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 진단의 기준이 있을 텐데 산후 피로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네, 사실 산후 피로는 어떤 질병명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고 증상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진단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산모들이 느끼는 이제 피로감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일도 못하고 또는 이제 육아도 좀 힘들어서 그렇게 피로감을 좀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피로감이 그냥 단순 피로한 게 아니라 산후풍 증상과 같이 나타나면서 뭐 통증이라든지 시리린 것들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산후풍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은 더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만성 피로 증후군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진단되는 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원인 진단들을 여러 가지 감별 진단을 했는데 특정하게 진단이 되지 않으면서 뭐 두통이나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 또는 근육이나 관절부의 통증이나, 또는 잠을 자고 나서 또 개운하지 못하고 일한 후에도 좀 미열감이 있거나 뭐 목이 뒷당기거나 인후부의 불쾌감, 이런 것들이 4개 이상이 나타나고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 진단은 하는데요. 이제 산후에는 이 정도로 길게 나타나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산후기 기간 또는 이제 6개월 정도 이내에 그런 피로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르고, 환자들이 표현하는, 그런 산모들이 표현하는 그런 증상이나 피로도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볼 때 한의학에서는 피로감을 어떤 상태로 보고 있습니까? 네, 피로는 뭐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탄력감, 탈진감, 또는 기운이 없다, 또는 이제 산후에는 기본적으로 손가락에 힘도 잘 안 들어가서 뭐 우리 사소한 병뚜껑 따는 것도 좀 이제 손목이 아프지 않은데도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전반적인 기운이 없는 상태라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런 피로감을 노곤상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노곤상, 어떤 우리 몸에서 장부간의 불균형, 기혈의 불균형이 돼서 나타나는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한 면에서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열로 작용해서 내 몸의 원기를 좀 태운다고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도 오히려 그런 피로감을 쉽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피로감은 어떤 특정한 장부의 원인이 아니라 오장의 어떤 간신 비패 신의 오장에서 모두 다 관련이 돼서 각각의 장부가 불균형이 됐을 때 오히려 그 기능이 저하되고 그 특정 기능이 저하된 부분으로 피로감이 좀 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부 간의 불균형이라면 어떤 부분들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피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곤하다, 비위 기능이 곤란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화도 안 되고 밥숟가락 들림도 없고 항상 식곤증도 있고 먹고 나면 이제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미식거리거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비위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이제 특징적으로 기운이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나타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장부들도 모두 다 어떤 이상이 있으면 다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로감과 더불어서 어떤 다른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피곤하면서도 피곤만 하면은 감기가 잘 오고 뭐 마른 기침이 나고 감기도 오래 낫지 않으면은 폐 기능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또 피곤한데 나는 특별히 많이 무리한 것도 아닌데 근육통이 있고 다리가 자꾸 쥐가 나고 자꾸 뭉치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간주근이라고 해서 간 기능을 살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피곤하기만 하면 나는
체한다. 음식을 먹는 게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는 분들은 또 비위 기능도 약해지는 분들이 있고, 피곤하면 잘 붓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더불어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신장 기능이 좀 문제가 있다, 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보통 이런 식의 어떤 피로감을 보충시켜주는 보기약으로 봐도 비위 기능이 약할 때는 보증기탁이라고 하는 인삼이 들어간 대표적인 약을 쓸 수도 있고, 또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까지도 겸할 수 있는 쌍화탕 같은 거를 먹는다든지, 또 신기능이 떨어졌으면 이제 육미지향탕을 먹는다든지, 오히려 폐나 이런 쪽으로 좀 가면 또 보폐시켜주는 약을 쓰거나, 또는 기혈이 다 허할 때는 십전대보탕이라는 약을 쓰는 것처럼 이런 증상들과 피로감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어떤 오장육부 중에 약한 것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혈의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운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허증, 기운이 부족한 증상들에 나타나는 몇 가지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물론 맥도 보고 다른 안색도 보고 하지만 기허증이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항상 기운 없고 피곤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말수도 좁고 목소리도 좀 이제 끝이 굉장히 가늘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웅얼웅얼 하는 듯하게 좀 얘기를 하시거나, 또는 나가서 이제 외출하거나 그런 것들에 의욕도 없이 떨어지는 경우들, 그러면서 소화 기능도 원활하지 않고 굉장히 소식하면서도 움직임이 적을 때는 우리가 비기허, 폐기허가 저하돼 있다고 하는 기허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혈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워 있으면 땅이 푹 꺼지고 잘 놀래고 두근거리고 이제 손발도 차고, 그러면서 이제 꿈도 많이 꾸고 저녁이 되면 좀 뭔가 어지럽거나 귀에서 좀 소리가 나거나 할 때는 이런 혈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기혈을 느낄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이런 증상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기혈이 부족하구나, 그것 때문에 어떤 피로감이나 다른 증상들이 생기는구나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산후피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죠. 산후피로는 사실 기혈이 다 허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임신 기간 동안 10달 동안 운동도 못하고, 또 체중은 계속 늘고, 또 이제 육아하는데 이제 아기가 성장하는데 이제 영양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세도 틀어지면서 골반도 벌어지고 입덧이나 여러 가지 변화로 해서 기운이 부족해지는데, 또 분만 가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공복에 정말 여러 시간 동안 기운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기력이 다 소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출혈도 있게 되고 하는 상태에는 우리 몸에서 단순히 빈혈 수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한 우리 몸에서 피뿐만 아니라 혈액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는 혈허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서 기운도 부족하고 또 물질적인 영양이나 이런 혈액도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산후피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후피로는 기혈의 문제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산후에서 피로감이나 산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결국은 이제 피를 잘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피를 잘 만들고 혈액을 잘 생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헤모글로빈을 보거나 또는 철분제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소화력이 잘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서 소화력에서 영양이 흡수가 되고 그 소화력에 대한 기운을 돌리면서 피를 잘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일련의 그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상태를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육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우리가 피가 잘 돌게 해주는 어혈도 풀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피가 잘 생기게 될 수 있는 영양도 공급이 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기혈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후 피로를 잡아주거나 또는 이제 산후풍을 예방하거나 산후 회복을 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운을 보충해준다 또는 혈액을 보충해준다 또는 무조건 기름지고 좋은 고열량의 보법만 생각해서 할 수는 있는데, 또 최근 산모들은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워낙 이제 영양도 좋고 건강한 분들은 출산 직후부터 이제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거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이랬을 때 오히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넘치면 과한다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체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기여한 상태가 후천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산후에 몸을 보호할 때에는 필요한 사람, 오히려 기혈이 부족한 사람들은 보호하는 약을 쓰지만 오히려 기혈이 충분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순환이 잘 되는 쪽으로 오히려 북돋아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보기약, 기운을 올려주는 인삼이라는 것도 분명히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인데 인삼을 먹으면 모유량이 준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모유라는 것은 우리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피에 해당하는 피가 결국 모유가 되기 때문에 보기만 시켜주면은 혈을 말려버릴 수가 있어서 오히려 산후에 기만 보충시켰더니 혈이 마르더라 하는 그런 결과로 모유량이 좀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는 기운을 부족하면은 기운을 보충해주지만 또 혈이 부족하지 않게 혈이 말라버리지 않게 혈도 보충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출산 후에 이제 어혈이라 그래서 뭔가 노폐물이 잘 배출이 안 될 때에는 보하기 전에 이런 어혈을 풀어주는 개념도 꼭 치료가 필요를 해서 그런 순환시켜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기혈도 회복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 이후로도 피로가 계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3개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일이게 되는데, 예. 그럼 100일 잔치가 지나면은 굉장히 애들도 좀 잠을 잘 잘 수도 있고, 산모도 회복이 좀 잘 돼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려를 할 때는 3개월, 6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3개월이 지나는 체력이 회복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체형이 좋아져야 되는데, 예. 벌써 이때 되면 이제 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그 아기의 체중이 한 6, 7kg 정도 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아기의 체중은 늘었는데 나는 체력이 다 회복하지 못하고 또는 골반이나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튼튼하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아기를 하루에도 수백 번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관절이나 이런 데들은 또 무리가 오고 산후풍처럼 통증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더 버티는 게 피로감으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 3개월이 지나서 오히려 피로감이 느끼는 데는 내가 근육량이 적고 오히려 골반이 좀 틀어지거나 벌어지거나 여러 가지 근골격절 쪽에 어떤 이상이 있는 그런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아기를 안아야 된다든지 육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힘든 그런 어떤 약간 다른 관점, 기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절이나 인대가 좀 약해지면서 오는 피로감, 과로 이런 쪽에 있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근력을 강화하고 골반 쪽을 좀 치료를 잘 하는 교정을 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빨리 임신과 출산 전에 몸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좀 급하게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출산하고 체중이 다 돌아왔으니까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말 힘든 분들, 피로감이 많이 심한 분들은 출산하자마자 1, 2주 만에 그 임신 중에 떴던 체중이 다 빠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때에는 오히려 체중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먼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잘 못 먹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빠지는 살은 오히려 지방을 태우기보다는 이제 근육부터 이제 빠지는 상태가 되고 오히려 이러면은 체중이 빠졌지만 지방은 좀 유지하면서 몸은 무거운 상태, 근력이 줄어든 상태가 돼서 오히려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서 못 버티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먹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제 출산 후 2, 3개월 때 오히려 체중이 더 급격하게 찌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몸도 무거워지고 더 피로감이 더 심해지고 다이어트도 실패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 직후에는 한 3개월까지는
체력을 회복하는 데 좀 집중하면서 너무 식이 조절을 하는 다이어트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오히려 이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좀 열량 조절도 하면서 운동량을 늘리면서 그러면서 지방을 좀 태우고 근육을 늘리는 쪽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산후조리를 산후풍이 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아이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밥 한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 영양 문제도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산모들에게 꼭 강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식사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다 잘 먹는다고 하는데, 정작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산모는 끼니 시간을 놓치고, 그리고 끼니를 때우는 수준으로 되니까 먹기 쉬운 그런 빵이나 간단한 음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또 원하면서 나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 왜 살이 찌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먹을 때에는 소화액의 분비나 이런 것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또는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증상으로 인해서 또 소화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우리가 산후에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혈도 회복해야 되고 근육량도 회복해야 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필수 영양소가 잘 흡수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잘 먹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하게 먹는 빵이나 또는 고열량의 어떤 자극적인 음식들만 끼니를 때운다고 하면은 우리가 몸에 회복에 필수적인 그런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력도 약해지고 또는 이제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냥 영양이 불균형하고 그냥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 해서 장기간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당연히 부상이 오고 어떤 통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될 수 있으면은 육아도 중요하지만 산모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6개월까지는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래도 이제 뭐 하루 3끼까지는 아니더라도 2끼 정도는 꼭 영양을 좀 잘 갖춘 음식으로 드실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후 피로가 생각보다 길게 오래 지속된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할까요? 네, 물론 이제 출산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오히려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네. 첫 번째로 볼 때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져 있어서 내가 근육량이 저하되어 있고, 또는 골반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잘 안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아기를 안고 활동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내가 계속 근육이나 이제 과긴장되거나 하는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골반 자세나 위치에 대한 것들도 한번 확인을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내분비적인 이상들이 있을 때 피로감을 또 많이 느끼는데, 임신과 관련돼서는 또 이제 갑상선 질환들이 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체온도 좀 조절하고 기운도 좀 느끼게 되고, 또 추위를 또 많이 타게 되고, 시린 증상 또는 땀도 많이 나게 되고, 뭐 붓거나 피부가 거칠어지는 그런 증상들도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갑상선 검사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임신 중에 임신 당뇨가 있었거나 또는 고혈압이 있었거나 하는 분들도 출산 후에도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때에는 또 피로감으로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 내분비 질환들에 대한 확인도 꼭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산후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산후 회복을 되는데 적절한 영양 공급이나 음식을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산후 회복되는 그 시기들 3개월 또는 6개월 그 앞에 있어서의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는 거, 그리고 또 뒤쪽에서는 오히려 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하고 자기 체형을 적절히 회복하고, 그러면서 자기 체형에 맞는 체중을 또 회복했을 때 오히려 피로감도 덜 느끼고 오히려 체력이 많이 회복을 하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힘들면은 산후조리 한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체형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그에 따라 통증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 뭐 침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병행을 하면서 본인의 그런 시기에 맞는 치료들을 병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약 처방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약재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산후보약은 뭐 한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산하는 회복에 따라서 초기에는 어혈을 풀어주고 피를 잘 내보내주면서 어떤 골반이나 이런 데 남아있는 잔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없애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필요한 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혈시켜주고 기운을 올려주는 약을 같이 쓰는 약들을 써서 체력이 회복이 되고 피로감들을 줄일 수 있는 쪽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관절을 강화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근골을 강화시켜주는 약을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단계로 쓰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환자분의 그런 몸 상태 또는 육아 환경에 따라서 불편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향에 맞춰서 진료를 보면 정확하게 혈을 먼저 보호할지 기운을 좀 더 보호할지 또는 어혈을 빠지게 하거나 골반이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을 쓸지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럴 때는 6개월 전에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산후피로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태원이 부릅니다. 솔개 들으시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의 건강책 정보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준비해 오신 책 제목이 고령자 씨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책을 쓰신 분이 일본 분이세요. 예. 사토 시니치라는 분인데 이 노인 문제를 다룬 책인가요? 예, 고령자 아닐까요? 예. 노인의 심리 문제, 행동 문제를 다룬 책인데요. 네. 사실 요즘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병원이나 뭐 어떤 간호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일본에서는 진작에 노후 파산, 노노 간병이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노년 세대에 접어들어서 간병하다가 파산한다. 그리고 노인이 더 노인을 간병한다. 라고 해서 생긴 용어들인데 그만큼 노년 세대를 위한 돌봄 문제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년 세대를 돌봄에 있어서 중요해진 것은 약해진 신체라던가 어떤 신체 활동에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과 정신 세계를 좀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이나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이가 들면 자기 효능감과 유능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감소하면서 무기력증, 우울증 같은 감정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짜증, 분노가 커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그들 노령 세대와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노년의 심리를 이해하는 112가지의 키워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오사카 대학교 명예 교수이면서 노년 행동 및 치매 전문가인 사토 시니치 교수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노년 세대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지도, 나침반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예. 노년 세대의 심리와 행동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들과 갈등하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 노년의 심리를 이해하는 112개의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100개가 넘는군요. 네. 상당히 많은데, 자, 우리도 이미 뭐 고령 사회를 살고 있고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노인 문제, 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고민하고 또 다뤄야 할 문제죠.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족들 간의 세대 갈등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 소식들도 들려오게 되는데요. 예. 2023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다고 그래요. 70대가 632만 명,
20대가 620만 명입니다. 예. 국제연합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 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를 코앞에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과 사회 곳곳에서 노년 세대와의 소통, 관계가 정말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노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노인 혐오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쓰신 사토 시니치는 일본 최고의 노년 심리학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노년 세대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저자는 노인에 대한 이해는 인정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 세대를 부르는 호칭부터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노인, 노년 세대, 뭐 또 요즘 어르신, 시니어 다양한 호칭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요 이런 호칭을 넘어서 애정과 친근함을 담아서 고령자 씨라고 불러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령자 씨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쇠약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에 근거해서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과 행동으로 인생의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령자. 그래서 고령자 씨라고 불러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호칭을 바꿔보자 이런 제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호칭을 고령자 씨 이렇게 불러보자는 건데 그래서 책 제목도 고령자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칭도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또 상대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또 관심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어떤 친밀감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요. 이 책에 보면 연령 차별주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게 영어로 에이지즘이라고 하는 건데 에이지즘 나이를 이유 때문에 차별하는 사상 그리고 태도를 의미를 합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주의하자라는 건데요. 그 실제로 고령자 씨는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듣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듣는 이 고령자 씨는 정작 기분 별로 안 좋죠.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힘이 빠졌나? 나보고 집에 그냥 조용히 있으란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하면 어떨 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을 하시는 노년 세대들이 계십니다. 왜 이분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예를 들자면 고령자 씨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화가 많은 걸까? 또 왜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고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걸까? 또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려도 왜 자꾸만 운전대를 잡는 걸까? 왜 전문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거부하고 자식들의 도움만 바라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저자는 오랜 기간 동안 노년 심리를 연구했고 그래서 책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나이든 부모와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는 아들, 딸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또 몸과 마음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들 또 노년 세대와 좀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은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주변의 고령자 씨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저도 몇 가지 질문은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하고 또 자녀들 사이에 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그렇게 서운한 게 많고
또 이렇게 왜 눈물도 많아지고 네. 또 고집은 꺾이지 않는 걸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이 뭘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서로에 대한 뭐 이해 부족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렇게 고집이 자꾸 세지지?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지지? 라는 생각을 하는 자식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하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들, 일과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자꾸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노년 세대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는데 예.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나마 몸도 마음도 안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자 씨에게는 자존감, 유능감, 자율성 또 어떤 효능감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활동들을 좀 제한해 줘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고령자 씨들의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생겨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고령자 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뉴스에 종종 등장하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이러한 접근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는데 예. 고령자 씨가 자신의 운전 능력 저하를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시한 채 운전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러는 걸까? 아무리 위험하다고 말려도 운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노년 세대를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효능감 때문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나마 자동차 운전은 고령자 씨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겁니다. 예. 차를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전할 수 있고 어디든 멀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자 씨에게 있어 자동차 운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다와 같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려는 습성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때문에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일본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또 하는 거 보면 노년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책에 인용된 일본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60대에서 70대가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연령은요. 실제 연령에 비해서 6살 내지 7살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40대에서는 4살에서 5살 차이가 나고 50대에서 60대에서는 그 차이가 6살 정도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실제 연령에 비해서 자신을 더 젊게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고령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자신이 여전히 젊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전히 유능한 운전자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인데 아무리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러도 요즘 고령자들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령자 씨 입장에서 보면 당신 자녀가 회사 돈에 손을 대버렸다. 일하면서 수고한 돈을 잃어버렸다. 또는 대단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처럼 뻔한 꿰매도 많은 고령자가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퇴직과 자식의 독립 이후에 고령자 씨는 자신이 가족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기범들의 전화를 받고 나면 곤경에 처한 자식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할 수 있다. 또는 나도 투자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의욕 같은 것들이 솟는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바로 보이스피싱 사고에 유독 고령자들이 약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고령자들의 마음 상태 때문이다.
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자식 문제 나오면은 또 다 제쳐주고 또 걱정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고령자 씨들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걸까요? 이해를 위해서는 좀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어서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쇠퇴하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 자신의 유능감, 할 수 없어진 일에 대한 실망감, 이 간극이 클수록 스트레스가 더욱더 커진다고 그럽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쌓여서 폭발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뭔가 좀 화가 나 있고 언제든 뭔가 그 상대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노년 세대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고령자 씨를 둘러싼 문제들은 그들의 심리적인 고충과 상실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고령자 씨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섬세하고 다정한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자꾸만 다그치기보다 예. 자꾸만 부모님께서 뭔가 좀 위험한데도 운전대를 잡으려고 한다면 자기 효능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운전대를 놓고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네. 나 자존감이 좀 생기네.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제안해 주면 운전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관계에서 오해와 착각이 더욱더 생겨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오해와 착각도 자꾸 쌓이게 되면 관계 단절의 벽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령자 씨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이게 잊어버린 건지 잊은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유리한 정보만 골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오해라는 거죠. 오해입니까? 고령자 씨는요. 일부러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젊을 때는 걱정, 위험, 두려움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들을 더 잘 기억하는 우리 뇌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그래야지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나마 작아진 뇌의 기억 용량을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는데 쓰려고 한다고 그래요. 예.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정보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의도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나이 들면 불리한 기억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유리한 정보만 기억한다라는 건 우리가 그들을 향한 오해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 좋은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생각을 그렇죠. 하면 그런 얘기는 좀 부정하는 경우.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내 주변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머지않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요. 고령자 씨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의 저하가 그 정도가 완만하다. 라는 연구 결과도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주체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나중에 삶의 황혼기를 보내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 결정권을 자꾸만 부여를 해야 돼요. 자식들이 도와드린다고 이것저것 다 알아서 좀 해드리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자기 효능감, 자존감, 정체성, 자율성들을 키워주는 것이 노년의 심리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책은 고령자 씨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미래의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임을 명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령자 씨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건 단순히 그분들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함께하는 우리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고요. 미래에 그렇게 될 우리 역시도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길이다라는 점을 그렇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도 언젠간 또 고령자 씨가 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책 고령자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저녁록의 저녁놀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